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투자자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시황입니다. 오늘도 무미건조한 느낌의 시장이었습니다. 어떠셨나요? 네, 일본 영화 중에 아무도 모른다라는 영화가 있어요. 매우 슬픈 영화인데 6명의 아이가 굶어 죽는 영화입니다. 그게 현실로 실화였던 건데, 오늘은 정말 아무도 모른다입니다. 네, 오늘도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잘 올라가던 시장이 오후 들어 상승폭을 줄였습니다. 중국 때문일까요? 네, 중국이 2시 넘어가지고 하락이 커졌죠. 지금 한 1.4% 정도 빠지고 있는 것 같은데, 중국 시장이 빠져서 위안화가 지금 다시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위안화가 올라가서 지금 중국 시장이 빠지는 건지에 대해서 뭐가 먼저냐 이렇게 판단하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지금 위안화의 움직임이 제일 중요하다. 위안화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움직이느냐. 어제 밤에 위안화 절하를 막기 위해서 긴급하게 뉴스가 나왔었죠. 네, 그래서 안정이 돼가지고 미국 시장이 하락이 조금 멈췄다가 그 트위터 인수 합의 뉴스 나오고 나서 그때 아마 이 시장이 올랐다가 내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지금은 위안화가 중요하다. 금리는 당장의 어떤 그런 문제를 보여주기보다는 지금 위안화가 더 급하게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일단 오늘은 사실 뉴스를 제가 다 보지를 못했어요. 오늘 좀 그런 변명입니다. 좀 시간이 없어가지고. 일단 스페인이 3월 그 생산자 물가가 나왔는데 분기 단위로 46.6%가 증가를 했어요. 이전은 41.2%.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터키의 4월 설비 가동률은 77.8%, 이전은 77.3%였고요. 기업 신뢰 지수 같은 경우는 109.7, 이전은 108.5였어요. 예, 터키는 계속 좋다. 독일의 4월 IFO 기업 환경 지수는 91.8이 나왔습니다. 이건 전망이 89.1인데 전망보다 많이 높게 나왔어요. 그리고 현재 상황은 97.2. 이게 전망이 95.8이었는데 많이 높게 나왔고, 장내 전망은 86.7, 전망은 83.5였습니다. 네. 일단 기업 활동이랑 이런 거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미국의 3월 시카고 연준 국가활동 지수는 0.44가 나왔는데 이전은 0.54였다. 조금 떨어졌고. 그리고 미국의 4월 달라스 연준 제조업 지수는 1.1, 이전은 8.7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젯밤에 중국이 긴급하게 외화 예금 준비율을 1%를 인하를 했어요. 1%를. 이게 2015년도에 중국이 위안화를 강제 절하를 하거든요. 그때 한 10% 정도를 갑자기 절하를 시켜버리는데, 연속해서 첫날은 하다가 둘째 날 또 그렇게 하니까 이제 주가가 빠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때가 이제 6.3 밑에 있다가 그걸 끌어올리는데, 중국이 수출을 주로 하는 국가다 보니까 환율이 중요한데, 위안화의 적정 환율은 6.5에서 6.7 사이 정도로 보거든요. 이게 가장 좀 최적의 위안화 환율이다라고 보는데, 지금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어제 밤에 6.6을 뚫고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6.57에서 횡보를 했어요. 그러면 크게 나쁜 거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네. 근데 올라가는 속도가 중요합니다.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죠. 국가의 환율이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게 되면, 약세를 급하게 띄게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예. 근데 지준율 1% 인하하는 걸로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죠. 예. 아마 다른 조치를 또 추가로 취할 것 같은데, 일단 그걸로는 막을 수 없다. 중국이 오늘 상해가 좀 계속 빠지는데 2,900포인트도 깨졌어요. 네. 중국이 어디까지 빠지나 그런 것도. 근데 오늘 홍콩은 또 오르고 차이나 A50 지수도 또 올랐어요. 네. 특정만 빠졌다라는 얘기인데, 하여튼
그리고 질문에 중국이 지준율 인하 계속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중국이 지금 금리를 인하를 못해요. 이거 금리 인하하면 큰일 나는데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 지금 특히 미국이 금리 인상을 엄청나게 빠르게 하겠다고 하는데 금리를 인하를 해버리면 금리 역전이 더 심해지겠죠. 예, 그렇게 되면 외화가 유출되거든요. 예, 그것 때문에 금리 인하를 못 하는 건데 지준율은 그 은행이 가지고 있는 준비금을 그 준비금 비율을 낮추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밖으로 돈을 자꾸 대출을 더 해주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그 유동성을 풀어라는 건데, 그게 뭐 시장에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근데 그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시장에 자꾸 돈이 풀리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잖아요. 예. 물가가 올라가거든요. 그걸 또 중국은 원하지를 않겠죠. 예. 지금 억지로 막 생산자 물가지수는 여기 있는데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를 여기로 지금 맞춰놨는데 유동성을 계속 풀어버리면 이게 올라간단 말이죠. 예.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서 지준율 인하도 뭐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경기가 안 좋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지준율을 자꾸 인하를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로이터에서 유럽 중앙은행 거기 위원들의 뭐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 올해 적어도 2번, 3번 정도까지는 금리를 올릴 것 같다. 0.85를 얘기를 했어요. 0.85를 전망을 하고, 내년 말까지 1%에서 1.5%, 이게 중립금리 수준인데, 여기까지 가지 않을까. 그리고 장기 물가가, 계속 전망치 2%에 하회를 했는데, 이번에 상회를 했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데 많은 위원들이 동의하고 있다라고 해서 금리를 올릴 거다. 유럽도. 그리고 빠르게. 뭐 초기에는 좀 빠르겠지만 지금 올해 0.8인데 내년에 1.5라 그러면 내년은 금리를 많이 안 올린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왜냐하면 유럽 중앙은행은 그 유로존 그 재정 위기 때 그때 금리 잘못 올렸다가 큰일 날 뻔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쉽게 금리를 못 올리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네. 그리고 그 FBI가 중국의 스파이 활동이 너무 지금 많이 있어가지고 56개 부서가 지금 2,000여 건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예. 이게 지금 건수가 많다라는 것보다는 지금 최근 들어서 중국의 스파이 활동이 너무너무 많아지고 있다. 조금 이렇게 위험하다. 뭐 하여튼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미국하고 서방이 우크라이나 키이우 그 수도에 그 대사관을 재개관하고 있다. 하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네. 이게 대사관을 개관을 했는데 거기다 만약 미사일 공격을 해서 만약에 거기 사람이 죽으면 자기 영토에다가 공격하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예. 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하여튼 뭐 그런 어떤 좀 시위성의 그런 거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독일의 그 라인메탈, 지금 장갑차 100대를 갖고 있는 그 라인메탈이 지금 우크라이나에 이 장갑차를 수출하려고 하는데 독일에서 아직도 결정을 안 했어요. 근데 결정을 해도 지금 뭐 6주 안에 뭐 20대, 뭐 그리고 6개월 안에 뭐 20대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급하게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은데 아직도 결정을 안 하고 있다. 예, 근데 결정을 곧 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고, 러시아 외무장관이 서방에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핵전쟁 위험을 또 얘기를 했어요. 예. 뭐, 지난번에 뭐 핵무기를 쓰지 않는다 이렇게 했는데, 예, 핵전쟁 얘기를 하고, 3차 세계대전에 대한 위험성, 이런 것도 또 언급을 했다. 뭐, 겁주려고 하는 건데, 오늘 핀란드와 스웨덴이 다음 달 중순 중에 나토 가입 의사를 공동으로 발표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스웨덴에서 권유를 해가지고 핀란드도 같이 합의를 했다. 예. 뭐 핵무기 배치하겠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하면요. 지금 위험이 또 커지는 거죠. 예. 이 전쟁이 지금 어디로 갈지 지금. 거기다가 오늘 몰도바와 우크라이나에, 그러니까 이쪽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있으면 요 서쪽에 몰도바가 있는데 거기에 접경 지역에 트란스니스트리아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여기가 친러 세력들이 사는, 네, 독립 주장했다가 아직은 법적으로는 몰도바 영토인데 여기서 연쇄 폭발이 발생했는데 로켓 추진탄 뭐 이런 걸로 공격받은 것 같다라고만 뉴스가 나왔어요. 네.
이게 안 좋은 거죠. 우크라이나 밖에서 이렇게 그런 게 터지게 되면 이게 전쟁이 확산되는 듯한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네. 이런 위험도 어제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그리고, 모건 스탠리의 그 최고 투자 책임자, 모건 스탠리는 계속 지금 주가가 안 좋다, 빠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이 최고 투자 책임자가 미국 시장이 한 20% 정도 더 빠질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근데 인플레는 뭐 지금이 거의 정점이지 않을까, 하락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경기 침체에 빠질 위험은 크지 않다, 경기 침체는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주가는 20%가 빠질 것 같다, 라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나라의 1분기 성장률이 오늘 나왔는데 0.7%가 나왔어요. 이게 이전은 1.2%였고 전망은 0.6%였는데 우리나라 1분기 성장률은 나쁘지 않았다. 예. 그리고 2분기는 수출입은행에서 오늘 그 보고서가 하나 나왔었는데 수출이 2분기 수출이 1,730억 달러 정도 될 것 같다. 이게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 정도 그 정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일본의 3월 실업률이 2.6%가 나왔어요. 이게 지난번에 2.7이었는데 2.6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오늘 얼마 전에 구로다 중앙은행 총재가 지금 양적 완화 계속 진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거기에다가 아베가 엔저를 막기 위해서 금리 인상하는 건 절대 안 된다. 지금 구로다 총재의 그 정책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잘못해서 금리를 올려가지고 이게 경기가 꺾이게 되면 스태그플레이션에 들어갈 수 있다. 뭐 하는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IMF도 아시아 지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 노출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금융시장이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경기가 안 좋은데 물가가 올라가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현재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물가 때문에 아니면 연준 때문에 경기가 이게 침체로 들어갈 때 그때 물가가 아직 떨어지지 않고 계속 높아져 가는 그런 상황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영국이 우크라이나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를 면제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미국이 대중국에다가 부과했던 관세, 이게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에 얼마나 영향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뭐, 의미 없는 그런 뉴스 드리고. 그리고 오늘 나왔던 뉴스 중에서 이게 별 뉴스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사실 이런 거는 제가 볼 때, 이런 뉴스들이 좀 신경에 쓰이는 그런 뉴스인데, JP 모간이 애플이 지금 실적 발표를 할 거거든요. 근데 1분기 실적이 부진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목표가를 210달러에서 205달러로 맞췄어요. 근데 비중 확대 의견은 유지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의미가 있나요? 210달러에서 205달러. 이 의미 없는 이런 짓을 왜 하느냐 하는 거죠. 이게 사실 뭐 210달러나 205달러나 뭐 아무런 의미가 없고 차라리 지금 실적이 부진하다면 비중 중립으로 낮추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게 의미가 없는 짓인데 이걸 왜 지금 여기 실적 발표 전에 이런 짓을 했을까 하는 거죠. 뭐 지금 너무 민감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 이런 뉴스들 보면 이게 좀 신경이 곤두서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지금 너무 예민해서 그럴 수도 있고, 오늘 시장에 오르다가 오늘 올라왔던 거는 사실 미국 시장의 오늘 차트를 보시면 다우나 S&P 500 같은 경우는 꼬리를 길게 달고 양봉이 생겼기 때문에 바닥을 쳤다라는 식의 어떤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차트였어요. 근데 나스닥을 보면 아주 형편없는 그런 반등을 보인 자국이 보이죠. 그래서 뭐 조금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 선물을 매수를 하긴 했는데 의미 없는 매수 한 3천억 계약 정도 샀다가 이게 다시 내려오는 3천 계약 정도 3천억 계약이 아니고 3천 계약 정도 샀다가 다시 내려오는 그런 모양을 보였고, 오늘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2,500억 정도를 매도를 했는데 오늘 자동차를 3천억을 샀어요. 3천억을 샀는데 2,500억 매도예요. 그러면 자동차를 빼면 5,500억을 다른 업종에서 매도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전기전자가 거의 뭐 한 4천억 정도를 또 매도를 했던데, 오늘 그 자료 중에 나왔던 자료 중에 영국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주식을 제일 많이 매도하고 있다. 6조 정도 매도한 걸로 보이는데, 그런데 다른 쪽은 뭐 JP 모간이나 뭐 골드만삭스나 뭐 이런 쪽은 크게 매도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영국이 왜 이렇게 매도를 많이 할까? 다른 데는 전혀 요동을 치지 않는데, 그걸 보면 또 크게 의심은 안 드는데, 하여튼 오늘 분위기는 지금 반전 어떤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오늘 기관들이 매수를 많이 했는데, 지금 개인들이 기관이 매수를 자꾸 하니까 뭐 괜찮은가 보다 하고 이렇게 매수를 할 수 있는데, 기관은 매수를 믿으면 안 됩니다. 기관은 기계적으로 움직이거든요. 선을 그어두고요. 그 밑으로 내려오면서 그냥 사고. 근데 그 샀는데 또 빠지잖아요. 그럼 손절해버립니다, 그냥. 근데 개인은 손절 안 하잖아요. 손절 못 하잖아요, 손실 나면은. 근데 기관은 그렇게 손절을 해버려요. 그리고 조금 올라오잖아요. 그럼 또 팔아버리고. 지금은 왜냐하면 박스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매매를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점에서 이게 저점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기관이 매수가 들어온다 해가지고 그게 좋은, 반가운 매수는 아니거든요. 그런 매수를 보고 따라서 매수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 오늘 시장은 뭐 중국에 제가 보기에는 오늘 제가 시간이 없었던 이유는 위안화를 하루 종일 보고 있었습니다. 위안화를. 미국채 금리랑 위안화 움직임을. 이게 올라가다가 아침에 이렇게 다시 다 올라갔잖아요. 6.59로 올라갔다가 갑자기 6.55 밑으로 뚫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좀 괜찮아지나 했더니 오후 들어가지고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다시 플러스 났는데, 위안화에 이게 평상시에 0.1% 뭐 이렇게 0.2%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던 환율이 갑자기 1%씩 이렇게 움직이면 이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테드 스프레드 같은 경우도 지금 4월 20일 날 이게 내려오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꿨어요. 근데 이게 뛰는 폭이 지금 또 커요, 또. 이게. 지난번에 0.5 뚫고 올라갔을 때 그때도 좀 불안하게 했는데 사실 그때는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금리 뭐 이런 영향도 있었고 뭐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다고 생각해서 그 뒤에 내려오길래 아 이게 내려가나 보다 했는데 20일 날 꺾였다라는 거죠. 20일 날. 예. 근데 지금 그 이머징 스프레드하고 그리고 미국 하이힐드 스프레드는 아직 반등하지 않고 있어요. 밑에서 지금 있습니다. 아직. 예. 그쪽은 큰 변화가 없는데 지금 그 어떤 금융시장에 이게 긴급한 움직임을 지금 다른 쪽에서 찾으면 안 되고 위안화만 쳐다보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위안화를 쳐다보고 매매를 해야 된다. 예. 오늘은 제가 조금 움직였는데 일단 매일 조금씩 조금씩 움직여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말씀처럼 기관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험을 너무 크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제가 혼자 이게 위험을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오늘 아침에 또 이렇게 증권사들 평을 쭉 보니까 뭐 사도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코로나 때 그 3월 달이잖아요. 3월 달 주가가 이렇게 1,500포인트를 뚫고 내려갔어요. 저는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근데 그때 3월 18일 날이 연준 회의가 있는 날이에요. 근데 그때 3월 3일 날 회의를 갑자기 긴급 회의를 소집을 했죠. 그래가지고 0.5%를 갑자기 인하를 했어요. 예. 그 주가가 확 빠졌죠. 예. 근데 반등이 나왔어요. 뭐 좋으려나?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3월 16일 날 15일 날이죠. 3월 15일 날 긴급 회의를 해가지고 1%를 인하를 해버렸죠. 그때 주가가 폭락하는 거죠. 긴급 회의를 2번을 연달아 열었어요. 근데 사실 그때 코로나가 뭐 확산돼가지고 봉쇄한다 뭐 이런 얘기는 했었는데 그렇게 긴급하게 금리를 내릴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오히려 근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주가가 폭락하면서 시장이 반등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줬다라고. 왜냐하면 너무 싸졌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많은 시장의 참여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준이 0.5% 올리고 0.75 올리고 또 0.75 올리고 뭐 이렇게 단계적으로 예, 그렇게 해서 주가가 뭐 이렇게 경기가 천천히 이렇게 내려오는 듯한 그런 거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제는 제가 조금 그런 것보다는 좀 한 방에 가버리지 않을까 갑자기
긴급회의를 열어가지고. 예.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그걸 하려면 뭔가 사건이 터져야 돼요. 지금 그때 코로나 때 연준이 돈을 지금 그게 지금 9조 달러가 돼버렸어요, 지금. 3조 8천억 달러였던 게 지금 9조 달러가 돼 있어요. 근데 아무도 비난하지 않지 않습니까? 달러를 그렇게 많이 찍었는데 봉쇄해가지고 안 좋았으니까 돈 찍어서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는데 그 다른 나라들 다 찍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금리를 막 올려도 아무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비난할 수가 없잖아요. 그 물가가 높아가지고 경기가 안 좋다는데 금리를 올려가지고 물가를 잡겠다는데 누가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물가가 높은 거는 푸틴 때문이잖아요. 예. 너무너무 좋은 상황인데 이때는 단계적으로 간다라는 거죠. 근데 어떤 사건이 터지게 되면 그때 이제 긴급회의를 하게 되는데 그 블라드가 지난번에 한번 주가가 한번 이렇게 크게 빠졌던 적이 있잖아요. 그때 긴급회의를 소집해서라도 금리를 올려야 된다고 주장을 했잖아요. 그때 그 사람이. 예. 뭘 그렇게 한다라는 건 아니고 그런 생각이 갑자기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순서가 지금 금리를 올려서 경기를 끌어내려 가지고 물가를 끌어내리는 그런 순차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시장의 움직임이 저렇게 움직이면 안 좋은 거거든요. 저렇게 싼데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 그게 조금 의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오늘 지금 애플의 210달러에서 205달러로 낮추는 이런 거, 이 불필요한 이런 것들이 왜 나오냐 하는 거거든요. 가만히 예전에 지나갔던 그 악재들 있지 않습니까? 큰 위험일 때, 그때 뉴스를 쭉 훑어보면요. 징후가 몇 개가 있어요. 근데 그냥 지나가 버리거든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자꾸 이렇게 신경이 곤두서니까 그렇게 자꾸 보게 되는데, 일단 빅테크 기업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근데 어제 미국 시장은 트위터 때문에 올랐다. 그게 너무 실망스러운 겁니다. 저 혼자만의 생각인 거는 맞는 것 같고 지금 뭐 증권사들 뭐 아침에 보니까 뭐 전혀 지금 펀더멘탈에 문제 없다. 좋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가지고 뭐 급하게 움직일 그런 상황은 아니고 어떤 상황이 터지면 그날 움직여도 됩니다. 그날 아침에 충분합니다. 미리 움직일 그럴 너무 성급하게 그렇게 움직일 필요는 없다. 그걸 보고 움직여도 충분하다. 그리고 질문에 미국 ETF 뭐 어떤 거 사야 되냐고 물어보는데 우리나라에 그 뭐 3년물이냐 10년물이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단기물 ETF는 없습니다. 그리고 2년물은 어차피 그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하고 같이 가는 금리예요. 그거는 뭐 ETF를 만드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10년물이에요. 10년물. 10년물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코덱스하고 타이거, 그러니까 삼성하고 미래에셋에서 만든 10년물 있어요. 그리고 양적 긴축을 같이 가는 거에 대해서 어떤 충격, 그렇죠. 원래는 금리 인상이 끝나고 나서 양적 긴축을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은 양적 긴축을 같이 가져가야 된다. 왜 그러냐? 금리가 역전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장기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양적 긴축을 얘기를 해가지고 시장의 채권을 좀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이게 10년물이 올라온다. 근데 지금 최근에 벌어지고 있다가 다시 좁혀지고 있어요. 다시. 이 좁혀지는 10년물이 다시 내려와서 좁혀지는 이게 경기 침체를 반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물가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금리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경기 침체를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 정도까지만이라도 괜찮습니다. 이 정도까지만이라도. 근데 지금 미국채를 살려고 하는 거는 이것 때문에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안전자산으로 그냥 들어가는 것 때문에 살려고 하는 거지 뭐 경기 침체가 와서 미국채 금리가 천천히 내려올 거 이런 전망으로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환율을 물어보셨는데 1260원 물어보셨는데 우리나라가 옛날하고 지금 경제 규모나 경제 질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선진국 경제를 보면 선진국인데 제도를 보면 선진국이 아니라는 금융 제도가 그래서 지금 선진국 지수에 못 들어가는 건데 그만큼 우리나라의 경제 체력은 상당히 높아져 있어요. 근데 예전에 뭐 IMF 때나 아니면은 금융위기 때 뭐 2,000원, 1,600원 뭐 이렇게 환율이 올랐던 그런 시절하고 비교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많이 올라갈 수 있겠느냐. 사실 그거는 좀 알기가 어려운데 이 1260원은 곧 뚫릴 겁니다. 이건 의미 없는 숫자고요.
제가 보기에 1,500원, 한 1,400원 그 정도까지는 우리나라는 견딜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약세가 달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갔을 때 미국한테 가가지고 달러를 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미국에 있는 달러를 이렇게 밖으로 빼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빼낼 수가 없어요, 지금. 경기가 안 좋다고 하는데 투자도 진행되지 않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돈이 막힌다라는 거죠. 이걸 빼내려면 위기를 부각시키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위기를 부각시켜서 달러를 빼내야 인플레이션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게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연준이 아주 급박하게 생각했을 경우에는 이거를 선택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걸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단계적으로 0.5%, 0.75, 0.75 그렇게 올려가지고는 지금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고, 이미 JP 모건 다이먼이나 아니면 다른 전문가들이 아주 급격하게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그 정도 수치는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그런 생각 때문에 어제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고, 지금 아직 그건 모르는 거니까 뭔가 사건이 터져야만 그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비난 없이 움직여야 됩니다. 합당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만이 그걸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없으면 그거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괜찮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장을 이렇게 좀 안 좋게 비관적으로 변했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긍정론자입니다. 긍정론자이고, 시장을 비관적으로 본다기보다는 위험을 회피를 해서 떨어지면 더 싸게 사고 싶은 그런 마음 뿐입니다. 지금까지 최경진의 퀵시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